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이재명이 될 거야, 윤석열이 될 거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자신의 정치색에 맞게 투표하고 서로 경쟁하는 건 좋은데, 현재는 이미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누가 될 거야 이런 논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논쟁을 하지 말고 윤석열이 됐으니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이에 맞게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란으로 싸우지 마시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방향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번 화에서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항상 봐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내놓은 공약이 실천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한번 보면은 4년 동안 분야별 공약 이행률 전체는 17.5%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공약 이행률을 보면은 17.5%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가장 밀접한 민생복지는 8.3%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말했던 공약을 거의 못 지켰다고 보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 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 미터에 따르면 17.5%에 불과하다고 했고, 우리와 가장 와닿는 일자리, 소득, 주거, 생활 수준 등은 8.3% 정도 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자기가 지킨 게 한 8.3%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공약들은 많겠지만 실제 이행률은 낮기 때문에 이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이 과연 적절한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부동산 세금 공약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양도세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2년 동안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년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배제할지 아니면은 다시 원상복구할지는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다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아니고 내가 5억에 집을 샀고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양도 차이가 얼마죠? 5억입니다. 원래 1주택자라고 하면은 3억에서 5억 원 사이면은 이거에 대해서 40%의 세율을 먹여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5억에 40%면은 한 2억 정도 되죠? 5억을 팔아서 이익을 봤으면은 2억을 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거는 너가 1주택자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너가 만약에 2주택자야 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여기에 플러스 10, 플러스 20을 했습니다. 근데 2021년 6월 이후에는 이 40%에 너가 만약에 2주택자야 하면 플러스 20%, 그리고 너가 만약에 3주택자야 라고 하면 플러스 30%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0%, 70%의 양도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주택자는 당연히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없애주고, 다주택자? 아니야, 이 세율 내지 마, 2년 동안은 그냥 너도 이렇게 이 세율만 내면 돼 라고 한시적으로 2년 동안 배제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면은 다주택자도 집을 마음 편하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그리고 2년 뒤에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세 먼저 보시면 과세 대상에 토지, 주택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를 보시면 또 주택, 토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집이 있어서 지방세를 냈어. 또 나라에서는 종부세, 너가 집이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자는 11억까지는 공제해주고 다주택이면은 6억 원까지는 공제해줄게. 근데
그거 넘어가면 또 세금을 내. 이렇게 세금을 2번 낸다는 말이 많아서 조금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2개를 합쳐줄지 아니면 줄여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보시면 이렇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부세를 낸다는 거는 부자가 돈을 낸다. 그래서 부자세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공시지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에는 18.6%, 거의 5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종부세를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내면은 거의 부자세라고 볼 수는 없고 재산세와 종부세, 이중과세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내야 할 종부세는 1616만원, 재산세는 1033만원으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보다 47%나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2,595만원으로 46%가 올랐습니다. 이게 뭐 돈이 많으면은 당연히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돈이 없는 나라는 상관없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1주택자가 아니고 다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늘어난 세금들을 어떻게 낼까요? 이런 부분들은 세입자한테 다 전가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올리든 월세를 올리든 그 자금으로 다 충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힘들어지는 거는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얹혀 살고 있는, 전세를 살고 있는, 그리고 월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취득세입니다.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는 1%, 3%의 세율을 냈는데,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한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3%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이거에 3%인 3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직장이 서울에서 이천으로 옮겼으면은 당연히 주거지도 서울에서 이천으로 옮기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취득세가 3%가 내기 때문에 한 번 이사하는 걸로 최소 3천만 원의 이사 비용에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천으로 출퇴근하게 되고, 또 반대로 이천에서 서울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람들은 또 이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취득세를 좀 없애거나 줄이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는 게, 사실 1주택자는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잘 모르겠고, 세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투기 세력도 아닌데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누진과세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는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투기 세력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1주택 갖고 자기가 거주하는데 이 사람들은 투기 세력을 볼 수 없고, 반대로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이 있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정말 2주택을 말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진과세를 완화한다는 건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8%를 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아마 뭐 1에서 3%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근접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는 게, 전세를 공급해주는 거는 결국 다주택자가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주택이 3개 있다고 하면은 하나는 자기가 거주할 테고 2개는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세를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전세값이 잡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잡히게 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세나 그런 공급들을 주게 되면서 그나마 조금 보완이 되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금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은 8.5%를 지켰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과연 몇 %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부동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국회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은 집값이 폭등하기 이전인 2020년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총선 이전에 할 수 있는 공시지가 회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공시지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은 줄어들게 되고, 일단 총선 이전에는 이 방법을 쓰고 총선 이후에 여당이 커지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같은 경우에는 40% 80%, 종부세는 60%에서 100% 사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말을 쉽게 하면은 주택의 공시가가 10억인데 만약에 공정시장 가액을 100%에서 60%로 줄이게 된다고 하면은 10억 원 가세표준이 아니라 가세표준액은 6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를 낮춰줄 수 있는 법으로 이거는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장 윤석열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종부세를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 9억 원 이상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9억이 아니라 11억이긴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80%가 가깝게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를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해버리면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이 있는데 둘이 인프라는 당연히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좋을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을 못할 건데, 비수도권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권에 같은 아파트를 살더라도 종부세를 여긴 내야 되고 여긴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를 완화해서 여기다 안 낸다고 하면은 누가 굳이 비수도권에서 고집하면서 살까요? 여기는 사람들 일부라도 옮겨갈 마음을 할 겁니다. 반대로 여기는 옮겨갈 생각을 크게 안 할 거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지킬 수 있을까를 제가 간단하게 취득세, 양도세, 중과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양도세 세율을 수정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유예는 민주당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2년간 중과유예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시행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중과유예를 하고 2년 뒤에 총선 뒤에 여당이 커질 거니 그때 가서 법을 고치겠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취득세 부분은 지방세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성 있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중과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다주택자의 경우는 사고파는 게 당연히 수월해집니다. 취득세가 줄어들고 양도세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집이 A, B,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도세가 없어졌으니까 B를 팔아버리고 이거 대신에 지방의 좀 수도권, 비수도권에 투자를 하고 싶었던 곳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D를 살 때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포지션을 좀 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이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외 저렴한 지역 매수가 쉬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도권 말고 좀 다른 지역들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취득세는 완화가 안 되고 양도세 중과만 된다고 하면은 앞에와는 다르게 다주택자의 경우 파는 거는 굉장히 수월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취득세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파는 건 쉽지만 사는 거는 좀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에 아파트를 사는 것을 좀 고민하게 되고, 그나마 매물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취득세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타 지역으로는 많이 갈 것 같지 않고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좀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양도세 중과인데 이 부분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양도세 중과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게 되면은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좀 물건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까지는 신규 공급이 극도로 적습니다. 극도로 적다는 말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팔려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 중과를 함으로써 다주택자가 구축 매물을 내놓게 되면은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2년 동안 중과유예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좀 문제는 이게 2년이라고 하면은 집값은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약속한 2년 좀 끝 무렵에 양도세 중과를 받으면서,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으면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2년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주고 이 뒤에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고 어차피 뒤에도 해줄 거니까 너는 차근차근 나눠서 팔아서 시장에 너네의 물건을 좀 공급을 해줘, 의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가 됐건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구축 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양도세 중과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기 때문에 많은 구축 매물들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많은 물건들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많은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 집값은 좀 잡힐 거고 안정화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팩트고, 그럼 이제 문제는 취득세,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법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수도권의 아파트가 비싸질 건지 아니면 이쪽 외곽 지역이 비싸질 건지, 이 부분들이 좀 갈라지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들을 지켜보고 어느 부분을 투자할지를 고민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